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중학교 졸업 검정 공시 2회 기출 문제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잘 보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거 온대기후 지역의 생활 모습인데 온대지역인데 이탈리아, 그리스,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여름에 수목녹음이고 겨울에 곡물녹음인데 이거는 어디냐면 지중해성 기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탈리아, 그리스는 지중해성 기후로 워낙 유명하죠. 그 이탈리아 산토리니 같은 데를 사진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산토리니를 잘 모르시겠으면 그 옛날에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포카리 스웨트 손예진 씨 선전할 때쯤인가? 그런 포카리 스웨트 보면은 집이 되게 하얗고 되게 하늘이 파란 하늘이 보였던 그 곳이 있어요. 그게 산토리니입니다. 예, 거기가 멋있어요. 지중해성 기후고요. 답은 그래서 여기는 온대 기후고 캘리포니아 연안 등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여름에는 비가 거의 안 오고요. 겨울에만 엄청나게 비가 오는 곳이고 스텝 기후는 초원이죠. 초원 기후. 그러니까 사막 바로 옆에 있는 초원 기후고 고산 기후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인데 해발 한 2,000에서 3,000m 정도 되는 곳에 있는 기후입니다. 워낙 더워서 더 높이 올라간 거죠.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 지역으로 가장 적절한 거 북반구의 툰드라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여기서 사실은 여기 하나는 나왔죠. 툰드라. 예, 툰드라 지역만 봐도 알 수 있죠. 이거 여기가 한대 기후죠. 아주 추운 한대 기후. 거의 한대 기후는 가장 따뜻할 때가 10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참고로 요 툰드라 지역은 거의 네, 뭐 한 3도 요즘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는 북극 문화 지역이죠. 남극 문화 지역이 있다면 남극 문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남극 문화 지역은 없어요. 거긴 사람 아예 못 사니까. 자, 답은 네, 3번 북극문화 지역이고요. 뭐 툰드라 지역이니까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이요. 기억 니은에 들어갈 지도의 A에서 D로 고른 거. 네. 한라산 성산 일출봉이니까 요거는 B죠. 기억은 그죠? 한라산은 제주도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 독도죠. 그러니까 B와 D 되겠네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예, 그냥 보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땡땡 발전. 강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곳에서 여기서 포인트는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곳에서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 생산하는 거니까 풍력 발전이죠. 지열은 빼고. 네. 밀물과 썰물의 바다 높이 차를 이용하는 거니까 요거는 조력 발전.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풍력 발전하고 조력 발전.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자, 5번 문제 볼까요? 특정한 장소를 상품으로 인식하고 그 장소의 이미지를 개발하는 지역화 전략이다. 여기서 보시면 특정 장소 이퀄 어떤 상품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순창하면 고추장이 생각난다든가 전북 임실하면 치즈가 생각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도시하고 딱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장소 마케팅 그러거든요. 네. 어떤 상품을 어떤 지역과 연결하는 걸 장소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고요. 역도시화는 이제 도시에서 이제 있던 사람들이 지쳐갖고 밖에 나가는 거 얘기하는 거고, 임금 피크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년을 연장해주기 위해서 임금을 낮춰주는 거죠. 자유무역협정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 가끔가다 보면 이 보기가 너무 관계없는 것만 나와가지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6번이요.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지형으로 옳은 거. 땡땡. 예, 나는 노르웨이 여행 왔어. 네, 노르웨이요. 빙하 침식으로 생긴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왔어. 요거가 예, 빙하가 침식된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U자형 모양을 띠고 여기 바닷물이 있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피오르라고 얘기합니다. 피오르. 네, 산호초야 뭐. 네, 피오르 해안. 여기 그 노르웨이 사진들 보면 되게 멋있습니다. 예, 경치가 진짜 좋아요. 경치가 좋아서 관광객들이 많다. 피오르고요. 자, 피오르를 말하는 거고. 네, 빙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곡입니다. 골짜기. 자, 7번이요. 기업이 성장하면서 기업의 본사, 연구소, 공장 등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적합한 지역으로
분산되는 거, 요걸 이제 공간적 분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의 대기업 본사는 선진국의 세계 도시, 그러니까 뭐 미국의 뉴욕이나 이런 데 있는 거고, 연구소는 대학들이 많이 모여 있는 뭐 실리콘밸리 같은 데 가서 있는 거고, 공장은 인도에다 짓고, 예, 예, 그 임금이 싼 인도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중국도 비싸대요. 이제 많이 올라가서 이런 데다 공장 짓는 거죠. 이런 걸 공간적 분업이라고 합니다. 네, 이촌양도 현상이나 인구 공동화는 전혀 별개의 현상이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를 골라보랍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은 주로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의 운행 등으로 발생한대요. 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 운행,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 여기서 포인트는 호흡기죠.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거는 미세먼지가 되겠죠. 사실상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잘 읽고 잘 고르면 되는 답이라. 도시홍수는 뭐냐면 도시의 녹지 면적이 적어지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숲이 없으니까 홍수 같은 게 나면 도로를 따라서 물이 타고 내려가다가 지하수 쪽으로 확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홍수가 발생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홍수가 발생하게 되는 현상을 도시홍수라고 얘기하고요. 뭐 지진해일이야 뭐 됐고, 열대저기압은 태풍이죠. 태풍이죠. 예, 전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답은 2번 미세먼지고요. 자, 9번 문제 보시죠. 사회화 기관. 여기서 포인트는 공식적인 기관이다. 요게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사회화 기관은 보통 목적에 따라 내용에 따라 구분하거든요. 목적에 따라서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있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그 집단의 목적이 사회화인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죠, 요거.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든 공식적 기관. 요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교육을 하는 기관은 전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학원, 뭐 대학원, 유치원 이런 데는 전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이집은 교육과정을 하는 데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하는 곳이지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곳은 아닙니다. 유치원은 정식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식 교육과정이 있어서. 왜? 그래서 유치원 선생은 유치원 선생님이 되려면 유아교육과를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못합니다. 그 어린이집 선생님은 유아교육과가 아니라도 할 수 있지만 유치원 선생님은 유아교육과를 나와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은 네, 요거 빼고 교육 빼고 나머지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으로 따지면은 1차 사회화기관하고 2차 사회화기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 얘기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요 정도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공식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건 네, 공식적 사회기관에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건 학교밖에 없죠. 답은 그래서 3번 학교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10번. 다음 학생이 지닌 문화 이해 태도래요. 한 사회를 이해할 때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그 사회가 처한 특수한 환경과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환경에서 이해를 해라 이거죠. 이런 걸 우리가 죄송해요. 요거를 문화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예. 우리의 문화와 저쪽의 문화가 다른 것을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문화 형태를 문화 상대주의라고 얘기하죠. 문화 사대주의나 제국주의는 전혀 별개의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치 참여의 주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집단의 특수이익이 아닌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공익을 실현하는 게 포인트예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익 실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 이거 보통 우리가 자발적 결사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공익을 위한 자발적 집단, 그래서 시민단체입니다. 이익 집단은 사적인 이익 실현을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이고요. 기업이야 뭐 됐죠. 이거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익 집단하고 시민단체의 차이점만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번입니다.
우리나라는 땡땡을 넣어서 선거구 법정주의와 선거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네, 선거구 법정주의라든가 선거 공영제를 하는 이유는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임을 인식하고 선거를 정확하게 잘 치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답은 1번 공정한 선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네, 합리적인 자산관리나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고요. 13번이요. 우리나라는 국가대표이자 행정부의 땡땡은 국가대표이자 행정부의 수반이고 기억은 대통령이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국가의 대표다 이 얘기만으로도 사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회에 의결된 법률을 거부할 수 있다. 네, 대통령이죠. 예,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권리니까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14번이요. 다음의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옳은 걸 골라보래요. 주로 3심 사건의 최종적인 재판, 3심의 최종 재판, 사실 이것만으로도 답은 나오죠.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법률이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할 권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법원을 어떤 사건에서 3심째에서 마지막 판결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이 판결하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서 이제 난 억울해. 그래서 2심 가자. 그러면 2심에서는 그 사건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3심은 뭘 하는 거면 대법원은 뭘 하는 거냐면 그 사건을 다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적용됐던 법률이 정확하게 잘 적용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에서 내가 폭행을 저질렀어요. 폭행을 저질러서 징역을 5년을 받았는데 그게 억울해서 2심 갔다 이거죠. 2심 가서도 징역 5년 나 억울해. 그래서 대법원을 가면 대법원은 그 형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형에 적용된 법률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법이 잘못 적용된 법이면 고등법원한테 야, 이 법은 이 사람 사건에서 적용할 법이 아닌 것 같아. 요거 다시 다른 법을 적용해서 사건을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돌려보냅니다. 이걸 파기환송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습니다. 대법원이에요. 보통 그래서 형사사건이라든가 민사사건들이 대법원까지 가면 보통 짧게는 한 3년에서 길게는 한 10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엄청 길게 가요. 자, 다음 문제 보시죠. 15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개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활동을 어떻게 조절할지 알려주는 신호등. 네, 이건 시장 가격이죠. 기대 수명은 네, 도대체 이게 왜 나올까요? 생애 주기는 이제 일생 동안 살면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지출을 갖고 비교한 걸 생애 주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 그 다음에 한 개인이 쓰는 지출이야 계속 늘고 소득은 있다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저축하는 구간이고 여기가 소비가 더 많은 구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비할 거를 대비해서 여기서 세이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나오는 게 생애주기 곡선이고요. 무역장벽은 뭐 여기서 지금 설명한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시장 가격입니다. 자, 16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예요. 땡땡은 한 나라의 생산 규모나 국민 전체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유용하지만 네, 여기서 생산 규모가 나왔죠? 그죠? 소득 분배 수준이나 빈부격차 정도를 파악하기 힘들다. 네, 요거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통칭해서 GDP라고 부르는 개념이고요. 여기 사실 키워드는 이거예요. 한 나라의 생산 규모를 파악한다. 한 나라의 생산 규모, 즉 생산 능력을 파악하는데 공장 수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내 총생산의 개념으로 파악을 합니다. 물가 지수는 시중에 거래되는 물건 가격들을 100을 기준으로 표시한 거죠. 시중에 거래되는 물건 가격을
기준 시점을 100으로 놓고 비교 시점의 가격을 표시한 게 물가지수고요. 실업률이나 인구 밀도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면은 되게 쉽게 답할 수 있고 모르면 아예 손을 못 대는 문제들이 많네요. 자, 17번입니다. 네, 주먹도끼네요. 연천 전국리에서 나왔고, 연천 전국리의 주먹도끼는 네, 구석기 시대의 유적입니다. 네, 아슐리안형 도끼라 그래가지고 네, 우리나라 고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죠. 네, 이 양날형 주먹도끼.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에 해당하는 고구려와 그는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했으며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다. 사실은 요거 보시면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무찔렀다. 백제를 공격했다.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스스로 태왕이라고 칭하였다. 여기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한 거랑 왜를 물리쳤다? 이것만 봐도 광개토 대왕인 걸 알 수 있죠. 그죠? 백제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다. 요 기록이 신라 측의 기록인 신라의 유물인 호명 그릇에 오롯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세력을 이용해서 백제를 신라를 공격시켰는데 걔네들을 누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물리쳤고 그러면서 겸사겸사 금관가요도 다 박살내고 갔죠. 네. 현종은 고려 때 임금이고요. 인종은 이것도 고려 때 고려 인종은 무신정권 때쯤 왕이고요. 신라 지증왕은 신라시대 왕입니다. 답은 광개토대왕 되겠습니다. 19번 기억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거.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나무아미타비를 외치면서 극락갈 수 있다고 한 승려는 바로 원효대사죠. 네. 아미타불을 강조하고 나무라는 말은 오세요, 아미타불님이요, 오소 뭐 이런 거죠. 네, 만적은 그 고려 무신정권 때 신분해방 운동을 만적에 난해서 신분해방 운동을 하는 거고 강감탄 장군은 고려 거란 전쟁 3차 전쟁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주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신 분이시죠. 우린 자꾸 장군 그럽니다만 강감탄 장군은 사실 무관이 아니라 문관이기 때문에 장군이라는 호칭은 적절하지 않고 조광조는 조선 중종 때 등용된 사림의 학자죠.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답은 1번이요. 20번입니다. 고려 광종의 정책으로 옳은 거래요. 고려 광종이니까 일단 광종의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했죠. 누구를 데리고? 중국 후주의 쌍기를 데리고 와서 과거제를 처음 실시했고 노비양건법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하고 리을 되겠네요. 훈민정음은 조선 세종대왕이고 서원을 정리한 건 서원을 완전히 철폐해버린 건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하는 거고요. 영조 때 서원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서원수를 조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지문이 애매하여 어쨌든 답과 관계없는 거니까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1번이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선의 정치 세력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했고 성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중앙정기에 진출했고 사화를 겪었다. 요거 우리는 사림이라고 하죠. 검은세족은 고려 후기의 지배 세력이고요. 친원 세력으로 진골귀족은 신라 중후기를 얘기하는 거고 개합하는 일제시대 때 얘기하는 사람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게 넘어가기 직전에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22번 땡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청구의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고 임조는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항전했지만 항복했고 병자호란 얘기하는 거죠. 임진왜란은 선조 때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신미양요는 훨씬 뒤고요. 살수대첩은 고구려 때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살수대첩이니까요. 답은 1번이고요. 23번 고부에서 농민이 부당한 세금 징수에 항의하여 봉기하였다. 농민군은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고 진주성을 점령했고 외세가 개입하자 화약을 맺고 집강소를 설치했다. 요거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얘기죠. 1894년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에 끝난 동학농민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전주 화약 맺고 집강소 설치하는 거는 대략 한 5월 달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부 군수의 그 비리를 갖고 봉기한 거는 1894년 3월쯤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누구다?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국채부상운동은 1920년대고요. 서경촌도운동은 고려 때죠. 3.1운동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4번 화성을 건설하고요. 규장각을 설치하고 대전통편, 이거 법률책이죠. 이걸 하신 분들은 다 누구 때? 조선 정조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고요. 진흥왕은 신라시대 임금이죠. 그죠? 장수왕은 고구려 임금이고요. 네, 세조는 조선 7대 임금입니다. 정조는 좀 뒤죠, 많이. 자, 답은 2번. 자, 25번입니다. 1987년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민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거부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권 퇴진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예, 87년이 힌트고, 박종철, 정확하게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생이었으니까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신문기사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영화로도 나왔죠? 이거 영화로도 나온 적 있어요. 그 김윤석 씨인가요? 김윤석 씨가 대공 이 안기부 쪽 사람을 담당하셨는데 되게 유명한 말 있죠. 턱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정부가 이 사건의 진상을 숨기려고 하자 전 국민적으로 이제 그 호원 철폐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모가 일어났고,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이 직선제 하겠다고 했고, 저기 그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노무현 씨가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승리로 끝났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6월 민주항쟁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 29일 날 노태우 당시 민정당 당 대표가 직선제 개헌과 이런 것들을 약속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이게 이제 승리로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6.29 선언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이고요. 지금까지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사회 2회차 문제를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풀어보셨습니다. 잘 풀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공부에 더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내용 수업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